안녕하세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박철 원장의 코멘터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AI를 혹시 평소에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AI요? 안 사용해요. 한 번도 안 써봤어요. 네. 근데 그 다른 지인분이 챗 GPT? 이렇게 검색하시는 거 옆에서 본 적이 있어요. 저랑 밥 먹는데 갑자기 챗 GPT한테 박치열 원장님 소개해줘. 그랬더니 막 제 내용이 쭉 나오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그게 네, 신기했었어요. 피디님도 AI 쓰시는 거예요? 네, 저도 이제 뭐 원장님이랑 이렇게 영상 기획을 할 때 쓰기도 하고 오늘은 원장님이 AI와 좀 친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AI랑 어떻게 친해지죠? 재미나이를 한번 데려와 봤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으면서 좀 두려운데 예. 저 컴맹이라서 네. 원장님이 사실 지금 개원이로 나와 계시지만 대학병원에 계셨다면은 정교수를 하고 계셨을. 지금 제 연배면 보통 각과의 과장님들, 뭐 보직 교수들 많이 하고 있겠죠. 예. 제가 벌써 그렇게 나이가 좀 들었더라고요. 예. 대학 교수님 되어서 재미나이 학생의 답변 능력을 평가해서 직급을 하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감히 평가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는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잖아요. 얼만큼 아는지는 저도 사실 몰라서. 알겠습니다. 한번 네. 자신 없지만 한번 네. 재밌겠네요. 그래서 비중격 망곡증 수술을 어떻게 시행하는지 읊어봐라. 어떤 뭐 그런 질문들을 하라는 거죠. 비중격 수술에 관련해서 제가 생각난 대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대학병원의 이비인후과 교수인데 지금부터 너는 내 이비인후과의 전공의 레지던트가 돼서 나의 질문에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됩니까? 네, 교수님. 오늘부터 중간에 말을 해서 죄송해요. 튕겨 갈게요. 다시 답변해줘. 네, 교수님. 이비인후과 과장님의 질문에 답변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말씀해 주십시오.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말투가 너무 자신만만한데 네. 보통 이렇게 자신감 있게 대답하지 않거든요. 자, 첫 번째 질문을 할게. 비중격 교정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 비중격 교정 수술은 비중격이 심하게 휘어져 있어서 코막힘, 축농증, 수면 모호흡증 등의 문제를 일으킬 때 필요해요. 또한 코뼈가 부러져서 비중격이 휘어진 경우에도 수술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이거 제가 맨날 방송에서 제가 3가지에서 4가지 정도 필요한 경우를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비슷하게 대답이 나오네요. 제가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비중격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전 국민의 대부분 다 휘어있기 때문에 그냥 휘었다고 무조건 하시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좁은 구조 때문에 평소에 코막힘을 얼마큼 느끼시는지, 두 번째, 코골이 무호흡 같은 수면 장애, 수면 무호흡증 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수술이거든요. 세 번째, 축농증 수술을 하려면 비중격이 휘어있으면 내시경 어프로치가 잘 안 되거든요. 재발률도 높아지고, 그래서 똑바로 핀 상태에서 들어가야 수술도 잘 되고 재발률도 떨어뜨릴 수 있어서 축농증 수술할 때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재미나이가 얘기 안 한 하나는 코성형 할 때, 코성형을 할 때 비중격 수술이 가장 베이스가 되거든요. 그 얘기는 안 했네. 이 답변에 대해 그러면은 점수를 1에서 5점까지 매겨주신다면 몇 점을 주실까요? 전 A, B, C 준다면 B 플러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비중격 수술이 필요한 경우를 얘기했으니까 비중격 수술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뭘까? 비중격 수술 시에는 비중격 상방의 이스모이드 골절을 주의해야 해요. 이 부분은 뇌와 가깝기 때문에 손상될 경우 뇌척수액 누출 및 감염의 위험이 있어요. 또한 비중격 점막의 과도한 손상으로 인한 천공 및 감각 손실도 경계해야 합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신중한 수술이 필요해요. 궁금한 점 있으세요? 이 대답은 아까 대답보다는 조금 실망스러운 게 있네요. 왜냐하면 비중격 수술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에스모이드 본이라는 게 뇌 바로 밑, 눈 바로 옆에 여기 사골동이라고 하는데 그 에스모이드라고 하거든요. 그 에스모이드 쪽을 너무 무리하게 했을 때 뚫리면서 뇌척수액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거는 비중격 수술할 때 건드리는 거의 없고 보통 축농증 수술할 때, 그거는 조금 다 답이 약간은 다른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근데 제가 이제 비중격 수술할 때 가장 조심하라고 하는 내용은 이 친구가 대답을 안 했네요. 그게 뭐냐면 비중격은 기둥인데 그걸 너무 무리하게 과도하게 교정을 하면서 구조의 안정성이 떨어질 경우에는 비중격이 오히려 더 휘거나 무너져서 안장코 변형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다고 또 너무 조금 교정하면 또 교정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지 않게, 너무 또 소극적이지 않게 적절한 교정을 해주는 게 1번.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비중격 점막을 많이 손상시키지 마라. 이 두 가지를 보통 제가 강조하거든요. 제일 안 중요한 거를 앞에 얘기하고 듣고 싶은 얘기를 안 했으니까 이거는 C 학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을 한번 추천해줘라고 물어봤는데요. 오, 그런 것도 있어요? 이거를 저는 원장님이 먼저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 이 친구한테 물어봤을 때 아, 얼만큼 동일하게 답변을 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비중격 교정술 시 발생하는 가장 심각한 합병증 중 하나인 비중격 혈종의 발생 기전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수술 중 조치를 두 가지 설명하십시오. 비중격 혈종이 가장 심각한 합병증은 사실 아니거든요. 비중격을 수술할 때 비중격을 열고 들어가서 여러 가지 테크닉을 이용해서 피고 점막을 닫고 나오고 나서 반드시 아주 큰 지혈솜을 꽉 넣어서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지혈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혈종이 생기시는 가장 큰 원인은 당연히 피가 많이 날수록 더 오래 눌러야 되잖아요. 너무 주변 점막이나 안쪽 구조를 과도하게 조작했을 가능성 하나, 두 번째는 그 지혈 시간이 너무 짧았을 가능성 하나,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겠죠. 혈종이 생길까봐 너무 오랫동안 눌러놓은 걸 반대하는 게 너무 압박, 프레셔가 너무 오랫동안 가해지면 점막에 손상이 많이 와서 회복이 늦어져요. 예. 환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수술 자체가 아니고 그 솜 넣는 기간이 힘들어요. 저희 스페셜의 가장 큰 장점이 저희가 전국에서 그걸 제일 빨리 빼드리거든요. 저희 다음날 수술하시고 그 다음날 하룻밤만 넣고 뺀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병원에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스페셜리티인데 꼭 혈종 생기면 어떡하냐, 피가 다 안 멎었을 때 빼면 어떡하냐. 제가 하루 만에 빼는 이유는 그만큼 안쪽에 손상이나 출혈을 많이 일으키지 않으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하루만 눌러놔도 다음날 뺐을 때 혈종이 별로 안 생기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예. 환자분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도 있지만 너무 이틀, 3일 오래 넣어놓으면 조직이 약간 괴사가 될 수도 있고 많이 헌단 말이죠. 그래서 더 회복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 두 가지 목적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재민아이가 어떻게 대답할지 궁금하긴 합니다. 예. 비중격 혈종은 비중격 점막과 연골 사이에 혈액이 고이는 것을 말하며 수술 중 혈관 손상이나 지혈이 완벽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두 가지는 수술 중 세심한 지혈, 그리고 수술 후 비중격 거주 삽입을 통한 압박입니다. 또한 환자의 혈액순환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시에는 혈전 방지 약물을 투여하여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뭐 비슷한 대답이죠. 예, 수술할 때 피 최대한 적게 내면서 수술하기. 근데 이제 얘기했듯이 가장 적게 지혈솜을 거치하면서 빨리 날 수 있게 해주는 게 사실 비중격 수술의 가장 노하우고 핵심이지 않나. 예. 거즈를 넣고 빼는 그게 너무 힘들어서 사실 이 수술을 주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엄청 많죠. 솜 하루만 넣어보시면 거의 기절입니다. 예. 또 이거 재밌네. 예. 좀 펠로우한테 한 질문은 뭐야 그러면? 만곡이 카우달 부위에 국한되어 있으며 코끝 지지력 약화까지 동반된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비중격 성형술 및 코끝 보강 술기 두 가지를 제시하고 그 목적을 설명하시오. 비중격 수술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비중격이 코 입구부터 저 뒤까지 되게 길거든요. 근데 그 카우달 대비라는 게 우리가 손가락 넣었을 때 만져지는 그 시작점이죠. 거기서부터 완전 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뒤쪽이 열려 있어도 이 앞쪽이 이렇게 휘어 있으면 코가 당연히 막히잖아요. 그래서 그 앞쪽, 비중격의 맨 앞쪽이 많이 휘어 있는 거를 펴주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 환자분의 비중격 상태를 잘 봐야 돼요. 비중격이 좀 튼튼하고 좀 골격이 있고 하시면 굳이 오픈을 하지 않고서도 과감하게 좀 펴줄 수가 있는데 비중격이 얇고 힘이 없고 구조가 약하면 코 안으로만 하면 안 돼요. 이건 오픈을 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형할 때처럼 여기 코 비주를 살짝 열어서 이 앞쪽 카우달 그 비중격을 다 노출을 해야 돼요. 원래 클래식한 비중격 수술은 이 시작점부터 뒤쪽까지 한 1.5cm, 2cm는 건드리지 말라고 나와요. 앞쪽을 너무 깎거나 손을 대면 무너지기 때문에 카우달 대비 앞쪽은 교정이 불가능하다가 보통 교과서적인 내용인데 근데 그 앞쪽 교정 안 하면 숨이 해결이 안 되는 분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형 테크닉을 같이 쓰죠. 예, 열고 들어가서 앞쪽 카우달 대비 휘어 있는 쪽을 과감하게 좀 쳐주거나 깎아주거나 해서 좀 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비중격 연골을 떼서 우리가 스프레드 그래프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대줘요. 되게 일자로 보강해 줄 수도 있고 기역자로 보강해 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약화된 스타빌리티를 강화시켜 주면서 펴주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코끝이 융비되거나 코끝의 모양이 살짝 같이 변화가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많이 교정하고 있긴 합니다. 지금 이 카우달 대비도 제가 지금 설명을 이렇게 드렸는데 재민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 줄지는 모르겠네. 한번 들어볼까요? 만곡이 비중격 카우달 부위에 국한되고 코끝 지지력 약화가 동반된 환자에게는 두 가지 비중격 성형술 및 코끝 보강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비중격 절제술과 코끝 지지대 삽입술입니다. 이는 휘어진 비중격을 제거하고 제거한 비중격 조직 등을 이용하여 코끝에 단단한 지지대를 삽입하여 지지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비중격 교정술과 스프레더 그래프트 삽입술입니다.
스프레더 그래프트는 비중격 교정술 후 넓어진 콧등을 지지하고 코막힘을 개선하기 위해 비중격과 비배근 사이에 삽입하는 작은 연골 조각입니다. 이는 코끝 지지력을 보강하고 비밸브의 기능을 유지하여 원활한 호흡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친구는 지금 이 카우달 휜 거를 잘라버리고 뒤쪽에 있는 비중격 연골을 떼서 앞쪽에 보강해라. 뭐 똑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요거 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 친구는 원론적인 대답을 한 거고 실제로 적용해 보려면 환자의 비중격 상태를 잘 봐야 돼요. 조깅짝처럼 펄럭펄럭하고 힘이 없으면 스프레드를 대줘도 같이 무너진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튼튼하게 대줘야 되고, 연골이 너무 튼튼하고 또 괜찮으면 굳이 튼튼하게 안 돼도 그냥 잘 잘라만 줘도 버텨주는 구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래서 그런 건 정말 노하우가 많이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이 정도 대답이면 A 드리겠습니다. 비중격 만곡증 수술 난이도가 높은 환자분의 코 상태는 어떤 형태가 있을까요? 방금 설명드렸듯이 카우달 대비, 그러니까 비중격 앞쪽부터 많이 휘어 있는 경우가 가장 어렵죠. 그게 난이도 1번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난이도라고 하면 역시 비중격 재수술인 것 같아요, 저는. 하고 오셨는데 제대로 안 펴져서 오신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죠. 아니면 비중격이 무너지거나 문제가 돼서 오신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럼 그거를 이제 제가 재수술을 해드려야 되는데, 비중격은 한번 펴놓으면 평생 가거든요. 그래서 만족도가 높은데 한번 건드리면 다시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재수술이 난이도가 좀 꽤 있습니다. 성형하고 나서 코가 너무 구축이 오고 콧구멍이 진짜 조그매지고 이렇게 딱딱해서 비경이 안 벌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시야가 안 좋아서 좀 어려운 경우가 좀 있고요. 뭐 그 정도가 아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재미나의 답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비중격 수술에서 난이도가 높은 경우는 재수술, 광범위한 비중격 만곡, 그리고 비중격 천공이 동반된 경우입니다. 각각은 구조적 변형이 심하고 유착이 등으로 수술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환자의 상태에 따라 난이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재수술 어려운 거 얘기했고, 광범위한 만곡은 사실 뭐 흡족하진 않죠. 그보다 카우달 대비를 얘기 안 했던 게 좀 실망스럽고, 천공은 저도 빼먹었네요. 근데 어려워요. 어렵고 함부로 손 안 대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똑같은 거야. 비중격 재수술 중에 비중격 뚫려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천공이 있는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은 재수술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손 댈수록 더 찢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기억난 케이스가 천공이 있는데 뒤쪽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술 못 쉬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다행히 그분이 콧구멍이 좀 크시고 좀 시야가 나오셔서 천공 뒤쪽을 열었어요. 또 저희 노하우인데 보통은 앞쪽부터 열고 들어가거든요. 왜냐면 그 어려운 게 그 안쪽 전막은 굉장히 얇고 잘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뒤쪽을 정말 조심스럽게 절개해서 박리를 정말 해서 그 꺾인 부분만 딱 펴주고 덮고 나와서 성공했던 케이스가 기억이 나네요. 그분 너무 좋아하셨는데 그 얘기 빼먹어서 첨부합니다. 이 친구의 답변은 B뿔 일러스트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미나이보다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보면 그죠? 얘는 답이 너무 짧잖아. 재미나이가 또 전혀 뜬금없는 대답을 하지 않네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수술 많이 안 해봤는데 책으로만 공부하는 애들 있지. 딱 그런 대답이야. 인턴, 레지던트, 펠로우, 조교수 중에서 재미나이는 어디에 속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정도면 다 레지던트 수준이죠. 레지던트 2년차쯤 똘똘한 레지던트. 1, 2년차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 못합니다. 아예 모르죠. 졸지는 않은 다행이죠, 앞에서. 이 상태에서 수술 케이스만 좀 수천 케이스 더 쌓아보면 이제 저처럼 훌륭한 서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재미나이 같은 AI는 미래에 의사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우리는 하는 일이 거의 대부분 매 순간 다 판단해서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 판단의 근거라든지 내가 놓칠 수 있는 것들을 어시스트, 조언해주는 거는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얘가 메인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똘똘한 레지던트 재미나이에게 마지막으로 칭찬 한마디만. 내 칭찬을 좋아하겠어? 재미나이 레지던트 백그라운드 지식이 충분히 좋은 것 같아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 임상 경험 케이스를 쌓는다면 훌륭한 레지던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격려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풍부한 임상 경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더욱 공감됩니다. 앞으로 다양한 케이스를 접하고 배우려는 노력을 더 기울여서 교수님의 말씀처럼 훌륭한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겠습니다. 마지막 대답은 A+인데요? 와, 마지막 대답이 제일 마음에 드네요.